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월요일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잘 가고 있죠? 코스피 7거래 연속 그리고 코스닥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파는 걸 개인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양시장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은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와중에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다라는 거 시장의 질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생각해 볼 그런 여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이번 주 뭐 안과 밖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쓰여야 되는데요. 특히 바깥으로는 금융주, 미국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TSMC 실적 발표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 선 출발에 앞서서 다음 분기 전망치까지 두루두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뭐 일부 자동차 업종의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지라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 장중 보여줬었죠. 고점을 딱 치고 일정 부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 일단 이러한 지표들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기존 그리고 4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부분과 하이브리드 경쟁력,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굉장히 로봇 모멘텀 확실히 붙기 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줬었습니다. 수익성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는 모건 스탠리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오늘 뭐 현대 글로비스가 주가가 장중에 21% 뛰고 그러한 흐름들을 좀 묻어서 함께 좀 설명해 드리는데 어느 기사가 좀 하나 떴습니다. 현대차 부사장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적절한 시점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의중을 밝혔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된다면 실질적인 영향을 정의선 회장이나 현대 글로비스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한번 좋은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 글로비스가 장중 21%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가 매물 출회 일부분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는 14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소수점 이렇게 찍었습니다.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HEV, 하이브리드 라인업 경쟁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50만 원 선으로 목표 주가를 모건 스탠리에서 올렸더라고요. 안정적인 기반, 그 AS 부분에서도 성장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L 만도는 영업이익 성장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6만 5천 원으로. 그런데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국타이어가 한 1만 원 정도 목표 주가가 올랐는데 원재료 비용 하락과 환율 수혜를 받는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판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한원 시스템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좀 낮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중 축소를 유지한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얘기했는데 2,500원으로 낮췄습니다. 구조조정 비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S&T 모티브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내렸습니다. 4만 3천 원에서 4만 1천 원으로 내려잡았는데 일단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성장 궤도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목표 주가 단의 흐름들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 후반에 괜찮게 올랐습니다. 한 2%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6% 올랐나요? 그런데 오늘 좀 떨어지죠. UBS에서 알테오젠을 정말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가는 49만 원에서 한 50만 원 선을 보이는데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의 절반 수준으로 27만 원으로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매도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머크사에서 키트루다 큐렉스 이런 부분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뭐 약간 이제 잡음 이런 부분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정맥 주사 아닌 피하 주사 SC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순매출 20억 달러를 전망하는데 컨센이 5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확 낮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반영된 매출이 4,160억 원, 영업이익이 3,150억 원인데 블룸버그에서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낸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각각 20% 넘게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왜 기술 수출한 그런 제약사, 그런 빅테크 쪽에서, 빅파마 쪽에서 일단 잘 해낸다면 그에 따른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UBS 같은 경우에는 키투르다 SC의 12월 도매 가격, 매출이 한 1,670만 달러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키투르다 전체 매출에서 그 비중을 차지해봤더니 0.7% 수준밖에 안 된다. 아주 초기 단계 수준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12월이지만 뭐 4분기 3달 있죠. 그거를 다 합산을 했을 때 기존 추정치는 이 정도인데 훨씬 못 미치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못 미친다라는 분석 근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키투라사 SC의 경쟁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옵디보 SC, 뭐 티센트리 이런 부분인데 옵디보 SC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요거는 이제 12월 도매 가격 똑같이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4분기 기준으로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경쟁 약물보다 좀 못한 수준 이런 부분도 비교 분석을 해뒀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키투르다 SC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좀 더 느리고 이런 부분이 좀 필연적인가라는 거를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J코드 발급이라고 해서 이 코드가 발급돼야지 아무쪼록 이제 보험사의 병원 같은 데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UBS에서는 4월 J코드 발급 이후에 전환율 이런 부분이 변곡점이 좀 필요하다. 봐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쟁 약물이 옵디보, 티센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쟁 약물을 봤을 때 출시된 1년 이후의 전환율이 한 자릿수 중반에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해서 매출 의존도가 좀 높은 흐름들도 있어서 전환 전략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런 인식, 이런 부분도 그냥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깎아도 좀 많이 깎았네요. 이런 흐름 전해드립니다. 카카오,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전반적으로 해외 증권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이익한 대형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스토리텔링을 짰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 전망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존 대비해서 18%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낮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피코마 주요 자회사이잖아요. 이쪽에 성장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AI 그룹 기업으로서 카카오 그룹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거 올 한 해 카카오의 주가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동력이긴 한데 JP모건에서는 AI 매출 기여가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 서비스입니다. AI 서비스 카나나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이 거기에서 머물러서 쭉 이용하는 시간 이런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런 지표 반등이 좀 미미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도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도 해외 증권사에서 우리 기업들 어떻게 좀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10시 8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4,60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 오늘은 4,65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빨간불이 상승이고요. 파란불이 하락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트레이딩 뷰가 바뀌게 됐는데요. 상승불 잘 참고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5% 넘게 올랐고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인텔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주 위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러한 매수세에 힘에 안고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14만 전자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76만 원 선까지 재회복에 성공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1.88%가량 상승, 76만 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AI 밸류체인 단이 좋은데요. 이 전력기기 3사도 좋고요. 원전주가 튀어오른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미국에서 메타가 원전 기업 3곳과 함께 이 원전 계약 소식을 했다라는 소식이 원전 기업들의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기존 주도주 안에서 조선과 방산이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원전주가 크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려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10%가량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써내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또 정책 관련된 모멘텀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권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정권에서의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이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 안에서 하나 오션만이 6%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좀 특징적입니다. 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3사가 일제히 올라줬는데 마스가 협력 기대감 때문이었죠. 일단 오늘은 하나 오션만 6%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나 오션은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16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올려 잡으면서 마스가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은 조금 지지부진할지언정 26년 전체 실적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와 함께 7%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도 스페이스X 관련 테마가 움직이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우주항공 섹터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3.67%가량 상승,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86%가량 오르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오름폭이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오름폭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분기 실적을 지난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적자를 발표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실적이 반등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목표가를 하향하는 증권가도 있었지만 ESS 부문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면서 ESS 부문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낸 증권사도 있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ESS 시장에 대한 모멘텀 받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오늘 4%가량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3사도 일제히 올라주고 있는데요.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전반적으로 3%에서 4%, 효성중공업은 무려 6%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구리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고려아연 5% 넘게 급등, 현대제철도 2%가량 오름세입니다. 오늘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그룹주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 중입니다. 현대차는 52주 신고가를 38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경신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1%가량 가지고 있죠. 이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출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단 안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방위적인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3% 넘게 상승, 서진 시스템도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심텍도 8%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주목해볼 만한 일정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서 알테오젠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오늘 UBS의 매도 리포트와 함께 장 초반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2%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DD01에 대한 임상 이상 발표를 한다라는 점, 이에 따른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이 붙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이해와 함께 16%가량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2%가량 추가적인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HLB도 임상 이상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 오늘 7% 가까운 상승세, 삼천당 제약도 8%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상승과 함께 로봇주들도 함께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클로봇이 4%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SPG도 1.65%가량 상승 중입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 안에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도 좋습니다. BHI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점이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650선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써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32%가량 오르면서 4,6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부근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0.85%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과 함께 코스닥 시장도 함께 발맞춰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3,5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개인인데 오늘 시장의 사상 최고치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이 코스피 시장을 4천억 넘게 팔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데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을 연말 이후 처음으로 넘어섰다라는 점이 좀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의 순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장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이었는데 이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원전 관련 기업들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가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줄줄이 이제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통해서 머니코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증권사에서 앞서서 UBS에서 알테오젠의 현재 주가 대비 목표 주가를 거의 절반으로 싹둑 잘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JP모건에서 이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에 50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낮출 흐름들이 현재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4분기 잠정입니다.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1,220억 원 정도 영업 손실 났거든요. 근데 예상에 어떻게 보면은 부합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조금 더 뜯어보면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영업 손실 작년 4분기는 2,255억 원이었는데 그보다는 많이 줄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전분기 작년 3분기는 6천억 원 넘게 흑자를 보였었는데 이게 영업 손실로 지금 4분기는 잠정이긴 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적자폭을 줄였지만 지난 분기, 3분기 대비해서는 적자 전환됐다.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봤을 때 영업 손실은 조금 더 는다는 거 좀 확인해드렸습니다. IRA 보조금 수혜액 이런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9% 정도 깎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쪽 매출단에서 좀 붙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2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부진을 일부 상쇄했다라고 하면서 JP모건에서는 LG엔솔 목표 주가는 깎았지만 비중 확대는 유지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약 30%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입할 수 있을 때 매력은 조금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이 낮다라고 얘기했고 보다 이제 29일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중요할 것이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주요 OEM 고객사와 전기차 계약 이런 부분이 잘 언급이 됐는지 재협상이 됐는지 그래서 수익성 방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의 모멘텀 중요하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함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약간 호재성 재료로 갖고 왔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조사업체라는 SNE 리서치가 있는데 그
거기에서 이제 한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그 해석을 해서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이 만약에 활용도가 커진다면은 전기차의 가치가 새로운 이동 서비스 플랫폼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중형 전기차가 이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 이런 부분 때문에 굴곡이 좀 심했습니다. ESS 모멘텀 잠깐 붙으면서 반짝이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빠졌잖아요. 그런 와중에 전기차가 새로운 동력으로 자율주행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더 잘 되면 전기차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상승 사이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SNE 리서치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호재성 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 나온 걸 보면은 지금 그동안 불안했던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전기차 수요에 막강한 시장을 갖고 있는 게 미국과 유럽이었는데 각각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없앨 거라고 생각했는데 판매 금지, 그걸 규제를 완화해버리겠다라는 그런 기조, 이런 부분. 그리고 전기차 안 돼도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으로 생산이 좀 많이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좀 나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같은 경우에 1년 사이에 23%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12월분은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성장률이 20% 상회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아닌 시장, 비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전기차 인도량이 급증하면서 1년 사이에 26% 이상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마냥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이라는 특별한 그런 모멘텀을 안고 간다면 달라질 수 있어서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화되면은 그 얘기입니다. 전기차 수요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슬라 관심 많으시잖아요. 완전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GM, 루시드 이런 부분에서도 자율주행 기술화에 고도화시키려고 엄청 전략적으로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미 머니코드에서 많이 언급해드렸습니다만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AI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 마요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의 대단한 점은 스스로 사고하고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돌발 상황에서도 판단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1분기 벤츠의 자율주행 탑재 계획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현대차도 정의선 회장이 젠스낭 CEO와 깐부 회동을 CES에서 했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아틀라스와 현대차의 로봇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제미나이 로보틱스의 결합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그 성장 모멘텀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런 흐름들 발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을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LG엔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그래도 3% 상승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많은 증권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전기차 대장주로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라서 좀 할애를 좀 했습니다. 일단 제가 쓴 여기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나투자 그리고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런 페이지죠. 이 부분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키움증권을 올렸습니다. 단기 악재가 대부분 시장에 좀 노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전기차 수요 둔화는 지속되고 있어도 수주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에서 ESS 모멘텀 긍정적으로 봤고요. 하나증권에서는 55만 9천 원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현 주가에서 약 4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범위에 진입했다라는 거고 하나투자증권은 50만 원을 유지했는데 작년 4분기 영업 적자 이런 부분이 좀 났죠. 근데 낮아진 기대치 얼추 부합을 했다라고 하면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 예상이 된다. 컨센서스 대폭 하회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ESS 부분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 전사 수익성을 소폭 개선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멘트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은 53만 1,000원으로 유지했는데 올해 수주 경쟁이 격화되면서 마진 압박,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재성 공시 이런 부분 계약 해지 이런 이슈가 좀 있었죠. 공지가 마무리되면서 ES 중심으로 빠른 산업 전환 그런 이슈 얘기하면서 신규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업 재편도 본격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유효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요. 2차 전지 업종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에 있기는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해지하고 그리고 실적 조정 이런 부분 이슈가 좀 반영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1월과 2월 실적 발표 이후에 업종 전반 실적 전망치 하향 지속될 것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V자형 반등 같은 경우에는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수주화 그리고 유램내, K 배터리의 점유율은 확대돼서 이런 부분이 잘 맞물려 갈 거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한 국내 증권사의 흐름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목표 주가 하향한 그런 소식도 담았거든요. 그 페이지는 좀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한 4개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목표 주가 빠진 그런 증권사도 반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권사가 바라보는 시각이 LG 엔솔 뭐 괜찮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의견 좀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라는 걸 좀 비교 분석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CS2026 삼성증권에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좀 딱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CS2026 현장을 딱 가서 이런 부분을 느꼈다고 하면서 압축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해서 물리지능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인데 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대중화에 대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화된다면 제조업 전반적으로 기회가 높아질 가능성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과 만약 이제 피지컬 AI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국가는 당연히 중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중국과 연합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걸 이걸 좀 느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캐즘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쪽, 실업 금리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모든 테마가 AI에 수렴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양자, 원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AI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ES 얘기 나오니까 AI로 탈바꿈되는 기업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연결되는 종목을 찾아봤는데 골드만삭스에서 LG전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LG전자,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94,000원으로 지속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4분기 영업 손실이 1,090억 원인데 전망치는 1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업 손실이 난 거니까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희망 퇴직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보다 좀 못 나온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연말 가전 이런 부분을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좀 과다하게 지출했다라는 부분 나타나고요. 가전 부분의 수익성 회복 시점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고요. 오늘 아침에 LG전자에 대한 그 증권사 리포트가 국내 증권사가 10개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목표 주가는 11만 원대였는데 가장 상단을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대신증권의 이야기를 좀 보면은 비중 확대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결국 이 얘기를 했습니다. LG전자 역시 휴머노이드 등 로봇 사업을 확대하면서 밸류 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와 국내 증권사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CS2016 지나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JP모건 헬스케어로 옮겨지고 있고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지 시각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이게 연초에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최대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발표가 진행이 되고 또 1대1 기업들이 서로 미팅을 하면서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이나 M&A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컨퍼런스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전략 그리고 R&D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행이 되면서 거의 말미로 가면서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포착이 된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의 중점적인 부분은 빅파마들이 중장기적으로 신약 개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여부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질환 영역과 모달리티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질환 영역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 대사질환, 비만, 당뇨, 신경계, 치매 그리고 면역 희귀 질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달리티는 신약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항체 저분자, RNA, ADC, 이중 항체, 접합제나 이중 그리고 RNA 이런 부분, 유전자 세포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적응증을 확대해내는지 또 기술 수출 이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사 맺었잖아요. 거기에서 개발 로드맵을 확장시키고 적응증을 확장시키고 임상 가속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원 개발사의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잘 보시고요. 이번에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 기업들 나올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D&D 파마텍, 알테오젠 이런 쪽에서 사업 전략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행사 자체도 중요한데 행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술 이전 사이클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15일 날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전문가 모셔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도 특집으로 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지연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재개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함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12일, 13일, 그리고 14일, 15일 국내 관련 기업들 쭉 써놨고요. 관전 포인트는 뭔지 언급을 해놓은 자료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셀온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트렌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부합한 우량 기업을 선별하는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포인트 나오면 또 머니코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제약바이오주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매수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 그 힌트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중 확대와 뒷페이지의 비중 축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260만 원 목표 주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4공장이 작년 3분기에 완전히 가동이 되면서 분기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신규 모멘텀이나 그리고 6공장 착공 발표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서 보시고요. APR도 34만 원입니다.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 쪽에서 그 침투하면서 매출 성장에 견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고요. 여전히 글로벌 미용기기나 화장품 산업 기업 대비해서 할증이 돼 있는데 20% 돼 있다고 합니다.
클래시스 75,000원 제시했는데 글로벌 확장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설치가 늘면 여러 가지 소모품 이런 부분도 더 쓴다고 하는데 이게 마진을 더 끌어올리는 구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HK 이노에는 7만 원 목표 주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시나 K캡 국내 침투가 가속되고 있고 만성질환 중심의 전문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은 탑픽을 제외하고 비선호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비중 축소입니다. 셀트리온 15만 원, 유한양행 8만 5천 원 얘기했으니까 좀 엇갈리는 흐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JP모건에서는 KB금융 또 목표 주가는 이거는 또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올렸는데 4분기 컨센서스는 실적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회할 가능성은 있어도 올해 이익 성장률은 7%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강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 받쳐줄 수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해외 증권사에서 국내 기업들 목표 주가 떨어뜨리고 올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작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 기분 좋게 보여주고 있는데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메타가 SMR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 확보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SMR 업체들은 이제 설계 단계를 끝내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SMR을 건설하는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비티나 BHI 모두 이 SMR 업체에 투자도 해놨고 설계 단계부터 함께 들어가서 이 업체들이 실제로 SMR을 건설할 경우에는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MR 관련해서 이제는 이 SMR 단순히 설계만 하고 있고 투자가 받는 단계에서 이제는 돈을 버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당연히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용과까지 보내주는 이 전선주나 전력기기 같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이 원전과 전력기기는 함께 가는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주들이 가게 되면 효선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이 3대장이 함께 가죠. 또한 이 업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전선주인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KBI 메탈 같은 종목도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세트로 같이 묶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주산업 관련주들이 지난달부터 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고 미국 증시에 IPO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나 세트가 이노스페이스, 스피어, 루미르,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 같은 이런 우주산업 관련된 종목들 중에 스페이스X와 거래관계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스페이스X의 IPO까지 기대감 때문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로봇들 주도 이제 CES 2026이 끝나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을 태울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로봇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봇 부품주들은 개발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생산을 통해서 수익성을 가져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PTS나 RS 오토메이션, 해성 에어로틱스나 아진 엑스텍 같은 이런 부품주들을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단계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러우 전쟁 관련해서 이 러우 전쟁의 종전에 대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HD 현대건설기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대동이나 대동기업 그다음에 SY 스틸텍 같은 SG, 덕신이 PC, 푸른기술 등 이 실제로 이러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벌였을 때 수혜를 보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고가 종목이라고 쓰는 HD 현대건설기는 확실히 수익을 보는 실제로 유럽에서 이 건설기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익을 보고 있고 대동이나 대동기어나 뭐 SY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업이 벌어질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벌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호재성 재료를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파란색을 켤 때가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순환매 관점에서 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특징주는 뭘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 역시나 우주산업과 스마트폰 같은 성장을 이어가는 산업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미 스페이스X하고 거래 관계가 있고 스페이스X의 여러 가지 핵심 소재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녹스 첨단 소재는 대표적인 스마트 부품 업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IPO라는 재료뿐만 아니라 이 애플의 이 트리폴드 이 여러 3번 접는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이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소재들이나 이런 재료들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소재 쪽에서 이 엔드 유저들의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쪽 이런 쪽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역시나 실적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AI 시대의 전력기기 관련주 이런 부분 관심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어서 돈 되는 투자 전략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란을 겨냥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직후 중동 최대 불안정국으로 불리는 이란 사태에까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수백 명이 숨지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트럼프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개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란에서는 물가 폭등과 통화 폭락, 실업난이 겹치며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번지고 있다. 통신이 끊긴 채 혁명 수비대가 투입됐고 현지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최소 500명, 많게는 2,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에 폐쇄시킨 대통령은 폭도는 단호히 진압해야 한다고 밝혔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번 사태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로 규정했다. 반면 트럼프는 폭정을 끝낼 때라며 시위대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란 국민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번진 트럼프식 개입 외교, 중동 정세가 다시 흔들릴 조짐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데일리가 국내외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전원이 이번에도 연 2.5% 동결을 예상했다. 지난해 7월 이후 5번째 동결이다. 그 배경으로는 고환율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꼽힌다. 연초 들어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값은 49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 불안과 부동산 과열이 통화 완화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과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란 점도 인하 명분을 약하게 만든다. 윤여삼 메리츠 증권연구위원은 올해 물가가 2% 중반대를 기록하며 인하 환경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를 이유로 하반기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남아있다. 일부는 재정집행 둔화 하하와 수출 모멘텀 약화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부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다수는 이번 인하 사이클은 이미 종료됐다며 2026년 내내 동결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환율과 부동산, 하는 총재 교체가 향후 통화 정책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칩이 빨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인즉슨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전력과 열에 있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AI 시대의 전력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 매우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
분석 팀장님 모셨습니다. 관련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또 팀장님을 찾는 그런 매체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력 효율을 높이고 어떻게든지 연상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산업 주목도가 꽤 크고 거의 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로 봤을 때는 네. 추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방향으로 칩 반도체 이제 개발들이 가고 있고요. 외에 냉각 그리고 전력, 송배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병목 현상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전력 기기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병목 현상이 심한 게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다른 부분들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해소가 되어 나갈 수도 있을 테고요. 냉각 같은 경우에는 공냉에서 순냉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의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전력 부분에서는 이 전력 기계가 과거의 기술을 계속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급이 쉽게 늘지 못한다는 이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력 기기 부분에서 가장 병목이 심한 게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초고압, 고압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원리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발전소가 있는 거죠. 이 발전소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같은 발전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저발전이라고 24시간 상용화되는 발전이고요. 천연가스 같은 거를 사용하는 복합 발전도 있을 테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를 사용하는 전력도 있을 텐데 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 전기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 전기를 보낼 때 통상은 이제 전기를 발전하는 쪽에서는 고압을 사용을 해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쪽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압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는 저압이랑 고압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 사용은 저압에 가깝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고압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전력기기 업체들에서는 이 저압을 만드는 업체랑 고압을 만드는 업체가 조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고압 변압기 차단기 이런 부류들은 상대적으로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병목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수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우리가 계속 좀 목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은 아실 수도 있고 지금 들으시면서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종목 얘기 잠시 해보면 효성중공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보면 올해 변압기나 차단기 수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4분기 실적 전망치 하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여전히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긴 시계열로 보면은 이 사이클이 대략 몇 년 동안의 그 업체가 뒤차가하는 그런 사이클로 봤을 때는 2019년 정도가 저점이었고요. 그 과거의 사이클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이런 인프라 산업들이 안 좋았었습니다. 폴란트 산업들이요. 근데 그 이후로 반등을 해서 지금까지 사이클을 만들어 왔는데 사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제 등락을 가지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게 그 사이에 바닥부터 하면은 5년 동안 200배가 올랐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을 얘기할 때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 이게 정말 사이클이 종료되고 하락 사이클에 전환되는 건가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 말씀 주신 것처럼 4분기 실적에 대한 노이즈 또 여러 주변 상황들 미국 관세라든지 아니면 수요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될 텐데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런 조정들은 단기에 그칠 거라고 보고요. 여전히 아직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보는데 효성중공업은 올해 작년이죠. 2025년 연간으로 계속 이 전력기기 부문에서 이익률을 올려왔습니다.
그거는 환이 좋았던 영향도 있고 그간에 수주 받았던 거에 단가가 올라간 영향도 있고요. 미국의 수출하는 매출이 통상은 마진이 좋은데 미국 비중이 조금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기조들은 올해 연간으로 내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한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모양일 것 같고요. 4분기에 대한 노이즈는 뭐 일부 건설 사업부에서 약간의 뭐 비용을 쌓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 실적을 결정하는데 뭐 컨센서스를 약간 하향하는 정도지 구조적인 하락 전환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HD 현대 일렉트릭 이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경쟁사와 달리 약간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국내 그 공장 증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전략 삼아서 앞으로 그 밸류 평가 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효성중공업이랑 현대일렉트릭이 서로 이제 경쟁하는 체제이고요. 증설은 사실 여기 두 개 업체가 초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변압기나 전력기기, 차단기 같은 걸 만드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은 지금 생산만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1년 매출이 한 3조, 4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수주 잔고는 2년, 3년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고 매년 들어오는 수주도 매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로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은 생산만 원활하면은 많은 이익이랑 돈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현대일렉트릭이 국내에 증설을 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근데 이 증설들이 상대적으로 이 두 개 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하는 초과 업체들, 전력기에 만든 업체들이 대부분 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호황이 쉽게 끝나지 않는 국면인 거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효성중공업만큼 매력 있는 업체이고요. 현재 상황들은 이 공급 부족 현상들이 2026년에도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더 선호하냐 했을 때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 다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을 일정 부분 좀 하회를 네. 했습니다만 네. 그 요런 때에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해서 좀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 세워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그 실적 가이던스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치를 조금 하회를 했어요. 그 기대치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낮은 거고요. 해석이 되는 부분이랑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되는 부분은 환율을 보수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1,350원, 지금 1,400원 중반대라고 했을 때 좀 낮게 책정된 환율이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단기 납기하는 부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올 수 있는 영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컨센이 조금 높게 형성돼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가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연간으로 가면서 컨센서스 매출을 조금 하회하거나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을 하거나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옛날같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런 요인에 따른 변동성을 트레이딩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 보신 것처럼 컨센서스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고 가이던스인 거죠. 올해 전망치가 나오고 주가 급락했고 다시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써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드리는 질문이 오늘 시장에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이 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타가 20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에너지 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자력 중심으로 좀 재편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도 원자력 관련주가 좀 동반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좀 잘 묻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묻어갈 수 있고 네. 거기에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는데 네. 일단 묻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이 데이터 센터는 커지겠죠. 빅테크 업체의 밸류에이션이나 건강한 자본으로 투자되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그쪽 영역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그 AI랑 데이터 센터 시장은 커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커졌을 때 이건 전통적인 전력 수요들 제가 묻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도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력기기 업체들은
전통적인 전력 수요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는 거는 뭐 지금 2%, 향후에 8%, 10%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정도이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현재는 전통적인 전력에서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자란다는 겁니다. 메타가 20년 장기 투자를 하는 건 20년 동안 계속 모자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그게 가스 터빈이 됐던 다른 뭐 ESS나 뭐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됐던 뭐든지 지금은 갖다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 영역도 모자랄 테고요. 미국이 교체를 하고 리쇼어링을 하고 이런 영역도 모자라고 다른 많은 중동이나 유럽 국가들도 전력기계가 모자라기 때문에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 수출하는 이런 전력기계 업체들은 꽤 장기적인 호황을 계속 누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작년에 가파른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올 한해 다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얻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국내 탑픽, 국내외적으로 좀 가려주셔도 되고요. 네.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상반기 같은 경우에. 통상 이제 전력기기 3사를 얘기하고요. 네. 말씀드린 현대엘렉트릭, HD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3사가 다 좋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같은 결의 고압이고요. LS 일렉트릭은 그 초고압도 있긴 하지만 배전 변압기라든지 배전방 같은 데서 미국 쪽 성장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요 그룹의 전략도 이 LS 일렉트릭의 전략도 미국에 침투하는 분위기를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딱히 탑픽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다수이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그 전력기기 3사가 네.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전력기기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가 했던 분들 좀 안심하면서 올 한해 상반기를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K 전력기기 관련주 전략 만나봤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반도체가 떠받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성장률이 버텨온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회복이 있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2%로 제시한 근거 역시 반도체 호환기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700억 달러를 넘으며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AI 열풍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이 동시에 뛰었고 올해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30%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반도체에 대한 의존은 분명한 부담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은 부진했고 메모리 중심 구조 탓에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시대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도 여전히 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다각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인구, 산업 구조 전환 없이는 반도체 이후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다음을 묻는 질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과제가 됐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하철이나 핫플 가면 중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거 혹시 체감하셨나요? 저는 요즘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최근 들어서 유독 중국인이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중국의 여행 트렌드입니다. 새해 들어 중국인의 해외여행 흐름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인 해외여행의 대표 목적지였던 일본행 수요는 크게 줄어든 반면 한국을 찾는 움직임은 뚜렷하게 늘고 있는 건데요.
중국 현지 여행 플랫폼과 항공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새해 연휴 기간 일본행 항공 수요는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반면 한국과 동남아로 향하는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행 항공권 예약은 전반적으로 2배 이상 늘었고요. 서울 노선은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주요 해외 목적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서울이 가장 선호되는 해외 여행지로 꼽힐 정도로 아주 핫한 그런 여행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흐름은 실제 공항 이용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이용객 수가 개항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국가별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무비자 입국 확대와 맞물려서 중국인 방한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해석하는데요. 여기에 외교 환경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완화 기류가 감지되는 반면 중일 관계는 다소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중국 여행 시장 특성상 외교적 신호가 소비 심리와 이동 수요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일본 대신 한국으로 여행 방향을 바꾸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변화가 한국만의 이야기에는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인의 해외 이동이 다시 늘고 있다는 건 여행 소비 전반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고요. 이 수요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한 관광뿐 아니라 중국 현지의 호텔과 여행, 이동 수요까지 함께 키우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관련주들로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오늘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오는 2월에 중국 시안의 라이프스타일 호텔 신라 모노그램을 개관하며 중화권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중국 현지 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중화권에서의 브랜드 확장 효과를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호텔신라의 실질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면세 사업 정상화가 필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로 실적 개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외국 관광객의 증가가 면세점 매출 확대로 연결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여행사 쪽에서는 하나투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 현지 지점을 개설하고 자유여행과 출장 수요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체 관광 중심이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상하이와 베이징, 청두 같은 대도시 중심의 개별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현지에서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번 전략은 중국 여행 수요 회복과 양방향 이동 증가 흐름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리해보면 새해 들어 중국인의 여행 방향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 현지 여행 시장도 함께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제는 국내 유통업계 그리고 엔터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JP모건 헬스케어에 있는 흥미로운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졌네요. 자, 오늘 중국인 얘기 나오던데 또 뭐 여행 와서 좋긴 좋은데 뭐 뉴스 잠깐 보니까 뭐 제주도 같은 경우 막 길거리에서 응아를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자, 자연환경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을 볼 텐데 자, 오늘 우리 또 보면은 구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오늘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상승폭을 좀 줄였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주인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계속 제가 이것도 마켓마블 저기잖아요. 마켓마블이잖아요. 물론 부루마블처럼 이게 주식시장을 뭐 돌아다니자 이런 건데 또 동음이어로 마블이 있잖아요. 마블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기도 보면은 히어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히어로가 하루 종일 그 악당 무찌르러 다니다가 피곤할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누가 악당을 무찌르나요? 그 대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실력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죠. 능력이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언맨이 피곤하고 다쳤는데 너무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 아이언맨 역할을 못 하죠. 근데 막 토르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막 캡틴 아메리카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아주는 거죠. 막 우주에서 막 캡틴 마블도 날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그런 구조가 갖춰지면 좋겠다고 계속 그런 바람으로 제가 그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때 그리고 그 조금 전이었나? 제가 그때 막 외치면서 그 기억 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시점이 정말 다시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후회스러울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주가가 몇이었나요? 그때 지금 봐봐요. 지금 되돌이켜 보니까 그 얘기가 맞죠. 지금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때 주가가 얼마였죠? 주가가 지금 막 4,500 하잖아요. 그때 3,000 막 뚫으려고 하고 있었나? 그때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은 분명히 한 몇 달만 있으면은 이 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막 정말 빌 정도로 아쉬울 거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뜬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처럼 뭐 우리나라도 뭐 자랑할 만한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뭐 굳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한국판 무슨 단어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만든 단어가 막 사람들이 말해주면 좋겠죠. 근데 뭐 그거는 별로 필요가 없고 누가 만들던 간에 어떤 명칭이던 간에 그 명칭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갖추면 진짜 우리나라 증시 강하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드렸잖아요. IT 투톱에다가 전차 군단으로 해서 자동차가 붙었고 그 현대차는 완전히 지금 피지컬 AI가 붙어버렸어요. 제대로. 그다음에 전차 군단에다가 조방원의 신진 세력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금 지목을 했었던 바이오 이쪽이 컸고 그다음에 이제 네카오까지 막 밑에서 꿈틀거리는 모습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구도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구도가 좋은 게 오늘 같은 날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지금 상승률을 줄이자 뭐가 밑에서 올라오나요? 10위 두산 에너빌리티가 5% 가까이 급등하고 저기 15위 하나오션은 지금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저런 모습? 현대차는 오늘도 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2차전지를 워낙에 지금 2차전지가 좀 불쌍하긴 한데 지금 또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1년 전에 나오던 뉴스는 굿 뉴스만 나오고 지금 계속 배드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전기차 뭐 세액공제랑 혜택을 다 폐지해가지고 직격탄을 맞은 게 K 배터리다 뭐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뭐 LNF의 충격적인 그 있었잖아요. 그거 계약했던 그 금액 다 없어지고 700만 원인가 남은 거 그거. 근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아직도 시총이 3위입니다. 여러분들. 3위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시총이 커요. 아직도.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4% 오르면서 그래도 그쵸. 조금 많이 다쳐가지고 회복을 못하지만 옛날의 히어로였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히어로로 활동했던 그 가닥으로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려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발이라도 까딱하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된다고요. 시총 3위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가가 결국에는 오늘도 50%래요. 50%면 좋겠다. 5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구도가 상당히 좋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 갖고 왔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엄청 세죠. HD 현대 일렉트릭만 센 게 아니고요. 그 지금 변압기 3사라고 불리죠. 그거 다 세거든요. 지금 효성중공업은 다시 200만 원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10% 가까이 상승해서 한 주당 가격이 206만 7천 원입니다. 와. 지금 효성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주당 가격이 제일 비싼 주식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주당 가격이 120만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스가 186만 원이거든요. 효성중공업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렇게 3사로 불리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오늘 급등하고 있죠. 자, HD 현대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AI 씬이 끝나지 않은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된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엔비디아가 주역을 노릇하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필요하든 간에 뒤에 전력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마이클 버리 이따 나오겠지만 마이클 버리 희한하죠. 시장을 그렇게 풋으로 보고 반대로 보는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전력 인프라 가치라고. 이게 무슨 얘기죠? 원래 마이클 버리 뜻대로라면 전력 인프라고 뭐고 다 망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풋 포지션 갖고 있으니까 좀 모르겠어요. 자, 2017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문은 인적 분할로 설립되었다. 2022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용 강소기업 플러스4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네요. 네, 저건 몰랐어요. 전력기기, 배전기기, 회전기기 제작 공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전소 같은 게 우리
워낙에 그러니까 뭐 우리도 솔직히 그럴 거예요. 우리 맨날 뉴스에 보면은 야, 저 동네 사람들 왜 님비 현상을 저렇게 부려?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저기 살고 있는데 내 옆에 막 엄청나게 큰 변압기가 내 아파트 옆에 세워진다. 아니면 교도소가 막 내 지하로 들어와. 그러면 그 찬성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발전소도 그렇잖아요. 그 전자파가 워낙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요. 막 산에 있고 막 우리 뭐 보통 높은 산 보면 막 그 변압기 같은 무슨 이상한 에펠탑까지 생긴 거 막 있죠. 그 산에 있는 이유가 시끄럽고 전자파 때문에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쓰는 전기를 사용할 때까지 그 모든 설비들, 그렇죠? 거기 변압기도 있을 거고 변압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력기기, 배전기기, 회전기기 저런 것들 다 다루는 거죠. 전력 변환. 그래서 전력 변환을 해줘야 돼. 우리 전력이 고전압인 거를 저전압으로 낮춰줘야지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전력 변환 및 ESS 사업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도 3분기까지 실적 보니까 매출액 16.3% 증가, 영업이익 34.1% 증가, 당기순이익 31% 증가. 아, 다 좋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북미 노후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북미가 노후된 전력 인프라 교체 플러스 뭐가 붙었어요? 데이터 센터가 이게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원래 북미는 전력이 인프라가 노후화됐는데 그것도 새로 갈아야 되는데 거기에 AI 혁명이 쏟아져가지고 데이터 센터 전력망 구축까지 여기 터져버리는 바람에 전력기기가 지금 저렇게 불이 붙고 효성중공업이 한 주당 가격이 200만 원을 간 거죠. 그것 때문에 현지 법인 설립으로 글로벌 베스 시장을 확대 중이고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ESS 사업에서 지속적 기회를 기대하고 있음. 자, 지금 주요 막 요즘에 화두들 다 붙어 있죠? 데이터 센터, ESS 이런 것들 그렇죠?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좋은 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6일 날 증권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저희 증권가권 여기 안 넣어. 증권가에서는 얘가 너무 짜게 잡았다고 해서 더 높게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HD 현대일렉트릭에서 자기가 요 정도 할 것 같다고 공정 공시를 했어요. 6일 날. 우리가 내년도에 수주 목표가 42억 2,200만 달러 정도를 하겠대요. 그리고 매출은 4조 3,500억 원 정도 하겠대요. 증권가 보니까 한 4조 8천억에서 5조도 잡고 있더라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자체적으로 너무 짜게 잡았다고. 그래서 전년 목표 대비 10.5%, 11.8%, 수주 목표는 10.5%, 그리고 매출액은 11.8% 높게 잡았어요, 지금. 자, AI 데이터 센터 확산, 전동화 중심의 친환경, 고효율 전환 가속화, 에너지 전환 장치 다 나오네요. 이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프라 확정이 가속화돼서 전력기기 개수가 꾸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런 내용들 배경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한 거고요. 자, 저분이 이제 또 커뮤니티에 딱 올려주셨어요. X에 이제 올라와 있던 건데, 자, 마이클 버리가 원래 지금 포지션대로 하면 그때 뭐 팔란티어 풋 막 들고 있다고 자기가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풋을 안 들고 있지만 테슬라는 터무니없는 뭐 저기다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약간 뭐 현대판 닥터 둠이죠. 근데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저런 걸 올린 거죠. 중국과 경쟁하려면 저기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뒤에는 더보기로 나와 있어요.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전력망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당장 태양광 풍력으로 할 수 없으니 1조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촉구한다 하면서 약간 성명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잘 되란 얘기잖아요. 되게 희한한 게 잘 안 돼야지 돈 버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잘 되라고 X에 올리니까 좀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의 그 사이언에셋 자산운용을 처분을 하고 편하게 저렇게 얼마나 입이 저랬을까요? 말하고 싶었을까요? 편하게 말하고 블로그 하려고 그만둔 거예요, 지금. 막 말하잖아요, 이제. 자, 신난다, 신나. 100만 원에 팔아봐야지. 자, 효성중공업도 200만 원 갔는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또 올라야죠. 100만 원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 사서 모으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진짜 고민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게 뭐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은 덜한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은 솔직히 이거 진짜 고민이 됩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자, 이건 개인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지금 오르고 있죠. 코스닥이 0.39. 지금 요즘에 코스피가 좀 강해서 코스닥이 조금 약간 그쵸. 아우라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긴 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코스닥의 시총상위 보면은 좀 코스피보다는 파란색이 많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안 뜨고 있네요, 여러분들. 자, 착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자, 보이고요. 자, 코스닥에는 좀 시총상위가 파란색이 조금 더 많아요. 자, 오늘 삼천당제가 보겠는데 삼천당제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1943년.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바이오의 역사보다 제약의 역사가 깊다는 게 저런 거예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제약 업종은 엄청 오래됐어요. 자, 2013년에 일회용 저만제 생산 업체 옵투스 제약을 인수했다. 안과용 치료제 전문 안과용 치료제를 많이 만듭니다. 자, 그리고 누적 매출액이 6.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4.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단환. 매출액은 좋았는데 저 순이익이랑 영업이익 단이 좀 안 좋네요.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 생산 수요 증가. 아일리아죠, 아일리아. 황반면성 치료제 그 아일리아 블록버스터가 특허 만료가 돼가지고 지금 바이오시밀러에 얘도 뛰어들고 다 뛰어들었잖아요. 셀트리움, 삼성 바이오피스 다 뛰어들었어요. 저 시장이. 황반면성 치료제 아일리아 이름 안 써놨네요. 그렇죠? 그게 아일리아예요. 그래서 한국, 일본, 유럽, 캐나다 품목 허가를 이미 획득했다. 미국, 라틴 아메리카 6개국, 동유럽 8개국과 독점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글로벌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그 요즘에 핸드폰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뭐 눈 저만제 많이 필요하고 안과 수술 많이 일어나니까 그 전문 의약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3,000원짜리가 오른 모멘텀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렇죠? 자, 뒤로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또 좋은 게 있을까요? 이슈 또 좋은 거 있죠. 자, 이건 또 다른 부분이네요. 그렇죠? 전립선암 치료제 유프로렐린 장기 지속형 주사제 1346 6개월 제형의 미국 라이선스 판매 계약을 위한 텀시트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텀시트가 주요 조건 합의서예요. 보니까 내용이 괜찮네요. 마일스톤이 그러니까 마일스톤이 그 품목 허가 받아가지고 판매 직전까지 임상 1상, 2상, 3상 단계에 따라서 단계가 진행되면 돈을 꽂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총 1,340억 원. 그리고 총 계약 규모는 3조 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 규모는 저 마일스톤 말고도 향후에 뭐 로열티도 받고 이런 걸 다 합치면 규모가 3조 원짜리인가 봐요. 자, 그래서 매출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바로 이거네요. 만약에 품목 허가를 받고 만약에 시장에 나왔을 때 매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50% 이익 배분을 받는 로열티 구조가 상당히 좋네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NDR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 동등성 자료 및 미국 임상 3상 진행 현황 등 상업화 핵심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있네요. 그렇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말고도 전립선암 치료제 지금 기술 수출권 저게 또 있네요. 삼천당장은 결국에는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에서 안과용 의약품을 보통 팔다가 지금 기술 이전으로 여기도 꼽히는 거네요.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기술 이전까지. 지금 삼천당제약도 결국에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가 걸어온 그 바이오가 지금 개척한 우리나라 K바이오의 가장 성공 모델, 그걸 따라가서 지금 성공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성공했고.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분위기 좋겠죠. 자, 그리고 저번에 그분이 또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 기억나세요? 저거 쇼쇼쇼 해가지고 하다가 랩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했는데 저분이 또 나오셨네요. 그렇죠? 짜리뼈병 쇼쇼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산타레리 쇼쇼쇼 하더니 쇼쇼쇼 라인 맞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자, 삼천단제약 7주 판매해서 또 짭짤하게 20만 원 수익을 간단히 보고 또 나가시는 분이시고요. 저분 보니까 약간 단타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단타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시면서 약간 추임새 같이 저렇게 쇼쇼쇼 올리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팔면 바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천단제약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지겨워서 팔아버렸으면 오늘 수익을 못 봤거든요. 자, 팔면 바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완마 벌써 이분은 자기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더 빨리 간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나도 모르게 춤의 끝. 자, 이분은 이제 물타기를 또 하죠. 불타기라고 했죠. 불타기를 하셔가지고 돈을 더 실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도 저렇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판매하고 나가시는 분, 추매하시는 분. 팔면 바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하시는 분 다양합니다. 자, 오늘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자, 요즘 좀 적응 안 되시지 않나요? 국장에? 왜냐면 요즘에 나오는 나오는 그 워딩들이 뭐냐면 정부에서 한 것도 있어요. 국장 복귀는 지능순, 그쵸? 들어보셨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국장 복귀는 지능순. 정부에서 밀긴 하지만 사실 저희 근거가 있는 게 주시장이 좋으니까요. 그게 먹히는 거죠. 주시장이 계속 나쁜데 정부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 떠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러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국장은 미래다. 이것도 받고. 자, 오늘 건 또 새로운 게 또 있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오늘 뭐라고 나왔나? 네, 국장이 답이다. 진짜 적응 안 되시죠? 저도 이거 적응이 안 돼요. 국장 복귀는 지능순, 국장은 미래다, 국장이 답이다. 자, 이런 말이 지금 얼토당토한 말로 안 받아들여지는 게 여러분들 국장이 좋아요. 물론 서학기미 분들은 계속 하시는 분들은 국장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국장이 좋은 거 누가 봐도 팩트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을 조금 자신 있게 국장 하시는 분들이 떠들 수 있는 순간이 왔다. 또 언제 떠들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떠들도록 합시다. 저도 오늘 같이 떠들도록 하겠고요. 살짝 말씀드리면 이분이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을 들고 계신 거예요. 자, 같이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답이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써냈습니다. 4,65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써낸 코스피인데요. 오늘은 반도체도 좋고 원전 섹터가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가운데 이 조선 그리고 원전 섹터로 매수세가 강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4,642포인트 지나가면서 1.23포인트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56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4,650포인트까지 장중에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0.41%가량 상승하면서 95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 95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200은 1.18%가량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 대형주 위주의 상승으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폭을 늘리면서 4,229억 원가량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합쳐서 3천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인과 기관이 다만 이 매수 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이 400억가량 순 매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작년 연말 이후 처음으로 1,460원 선을 다시금 넘어섰습니다. 장 시작한 이후로 5원가량 올랐고요. 1,462원 선 지나가면서 1,460원대를 다시금 넘어서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열어봤는데요.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써내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통신용 위성 스타링크의 대규모 추가 배치를 위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현지 시간 9일 스페이스X의 2세대 스타링크 위성 7,500기 추가 배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스페이스X가 저궤도로 발사해 운영할 수 있는 위성은 총 1만 5천 기로 늘어났는데요. 또 스페이스X가 위성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5개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서비스 용량 확대를 제한했던 요건도 면제했습니다. 이로써 추가 위성들이 미국 외 지역에서 위성과 휴대전화 직접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내에서는 최대 1기가 속도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 스페이스X의 투자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 미래에셋증권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목표가를 기존 26,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7.38%가량 급등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써냈고요. 29,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이노스페이스는 26%가량 급등하면서 상한가 부근으로 움직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24,350원까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8.9%가량 오름세 33,650원 선 거래되면서 오늘 스페이스 X 관련 테마주가 강한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원자력 발전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습니다. 메타는 비스트라, 오클로, 테라파워 등 에너지 기업 3곳과 2035년까지 6.6기가와트 규모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기가와트는 원전 1개의 발전량인데요.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 규모입니다. 메타는 이렇게 확보한 전력을 올해 가동을 목표로 하는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이번 계약으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들을 제치고 미국 빅테크 중 가장 큰 규모의 원전 전력 구매자가 됐는데요. 오늘 소식에 국내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를,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 건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4.87%가량 오르면서 88,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들어 이 미국의 원전주의 주가 상승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3% 넘게 급등하면서 86,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캐즘이 장기화되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1,2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9일 공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6조 1,41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LG 에너지솔루션이 수령한 AMPC는 약 3,655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AMPC 규모는 전분기 대비해서 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MPC는 미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데요. LG 엔솔의 북미 매출이 줄어듦에 따라 수령액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포드와 FBPS 등과 두 차례 대규모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번 1분기 매출 전망까지 어두운 상황입니다. LG 엔솔은 ESS를 통해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LG 에너지솔루션 일단은 4%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가 자체적으로는 이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에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넘게 상승 37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함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74%가량 오르면서 27만 7,500원 선,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2차 전지주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방위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세워봐야 할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전기차 산업 분석 오늘 해드릴 건데요.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 앞서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볼 때 좀 흐뭇해지긴 합니다. 악의적으로 쓴 거 말고요. 네. 근데 요거는 보도가 좀 팩트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맞는 건지 좀 잘 분석해 주세요. 뭐 네. 일반인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네. 막 두 가지로 이게 나눠졌으니까 뭐 캐즘 국면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네.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기차 성장은 계속해서 확산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분석은 일단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영국의 기후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네. 싱크탱크죠. 여기서 이제 25년 전기차 시장을 갖다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게 이제 사실 12월 달까지는 아니고 25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집계한 걸 갖다 기준으로 네.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라고 말하는 거는 순수 전기차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된 그 전기차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기차 확산세는 틀림이 없다. 예. 이게 이제 엠버의 일단 그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이 없다. 네네. 네. 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이 또 잘 갈 수 있는지 네. 좀 봐야 되는데 네. 신흥시장의 강세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지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진 시장보다도 사실은 신흥 시장에서의 전기차 확산세가 어떻게 보게 되면 눈부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EV 판매량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4년 대비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보였어요. 25년에. 예. 신차 판매량의 25%. 그러니까 무려 4대 중에 신차 판매가 4대가 됐으면 4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 형태로 판매가 됐다. 뭐 좀 낯설 수가 있겠지만 네. 그게 사실은 팩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유럽 이외 지역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갖다가 훨씬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사실은 유럽 지역에서 이제 전기차 성장세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 오히려 신흥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확산세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 이렇습니다. 그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그 맨 위에 있는 게 2019년의 모습이에요. 2019년의 모습. 그러니까 전기차 침투율, 그러니까 신차 판매량의 10%를 넘어가는 나라가 유럽의 2019년만 해도 4개 나라밖에는 없었어요. 아, 예. 스웨덴, 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정도였거든요. 저 그림 위에 보시면은. 근데 이제 밑에 게 바로 2025년 그림입니다. 전기차 10%, 침투율이 10%가 넘어간 나라가 총 39개 나라. 정말 빠르게 늘었네요. 예, 39개 나라에 달하는 거고요. 유럽 외의 지역도 눈부십니다. 유럽 이외 지역이 12개 국가가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그 전기차 확산세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중앙에 이제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원이 굉장히 크죠. 네. 중국이 2년 동안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3분의 1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60%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25년도에. 그러니까 2년 연속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네. 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어떤 중국의 전기차 확산세를 갖다가 그 보고서 그걸 갖다 모방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얼마가 늘었는지 이렇게 좀 비중도 데이터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아세안 네네. 지역,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유율 확대가 더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크게 보면은 신흥 시장 중에서도 아세안 지역, 그 다음에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 라틴.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두 축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일본하고 미국은 캐징이 맞아요. 이상해요. 선진국 중에서도 전기차 확산이 굉장히 느린 나라 중에 두 나라인데 네. 이게 뭐 지난 2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동남아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확산세가 훨씬 가파릅니다. 이 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네. 베트남은 신차 판매량의 벌써 40%를 돌파를 오, 했어요.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일단 그 빔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체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 회사예요. 맨 처음에는 BMW랑 합작을 해가지고 내연기관차를 만드는데 네. 이게 몇 년 전부터는 완전히 전기차로 100%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빔페스트가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게 되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오염 정도, 대기 오염 정도가 아시아에서 10위권 내에 항상 들어가는 나라니까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경우를 봤겠죠. 이번에 이제 뭐 중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북경에 간 분들이 놀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깨끗하구나 공기가. 예. 그게 바로 그 뭐라고 할까요? 중국의 전기차 전환이 그 대기 오염 감소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걸 갖다 입증하고 있는 거 정말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막 공기 안 좋을 때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막 예.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예. 그런 얘기 쏙 예,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이제 베트남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보고서 똑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국도 눈부셔요.
태국에는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20%를 갖다가 이미 달성을 했고요. 인도네시아는 15%에 이릅니다. 중남미에서는 선두가 어디냐? 우루과이가 선두입니다. 신차 판매의 27%, 네네. 코스타리카가 17%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브라질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콜롬보도 꾸준한 성장세에 이르러서 한 10% 육박하고 있고요. 유럽 지역의 이제 신흥 시장 중에서는 튀르키예를 볼 수가 있어요. 튀르키예가 한 17%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튀르키예는 그 뭐라고 할까?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여기는 24년부터 내연기관 차를 갖다 전면 수입 금지했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60%, 네팔은 80%에 달하거든요. 왜 이 내연기관 차량을 갖다가 수입 금지했냐? 에티오피아나 네팔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적어요. 전부 다 수력 발전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할 때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이 내연기관차를 수입을 닦음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화석연료에 대한 어떤 의존도 이걸 갖다 급격히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았던 거고요. 저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 거를 보시면은 왼쪽이 아시아거든요. 아시아에 보면은 그 싱가포르, 그다음에 베트남 두 나라는 이미 40%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뒤에 쭉 이 녹색 선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회색 선으로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가령 아래가 이제 일본. 일본은 참 안 돼요, 전기차 전환이. 그다음에 뭐 미국, EU, 영국, 맨 위에 회색 선이 영국선이거든요. 이런 어떤 선진국들을 다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측이 그 라틴 아메리카 그 선들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우루과이가 제일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타리카, 뭐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브라질, 뭐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그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미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EU의 전기차 침투율을 갖다 이미 넘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요. 전기차 확산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근데 평론가님 모든 뜻을 세우고 하려고 하면 네. 사실 환경이 받쳐주고 네. 또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야지 다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신흥국 시장이 이렇게 전환 속도가 빠른 이유는 또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각 나라를 말씀해 주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네네. 공통적으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네. 이제 사실은 신흥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확산세가 이렇게 빠른 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책적 어떤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 전환을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겠죠. 네. 몇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이제 신흥시장에서는 사실 이 전기차 확산이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베트남의 그 빈페스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베트남 내에서 전기차 전환하면서 한 6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빈페스트가 계속해서 BMW랑 해서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빈페스트의 차들이 내연기관 차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팔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자국의 어떤 OEM이라고 하더라도 성능을 갖다가 쉽사리 따라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빈페스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환을 하면서 그게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BYD가 거기에 진출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초 기지로. 네네. 현대차도 거기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직접 전기차들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전기차 전환이 더 빨라질 수밖에는 사실 없겠죠. 그다음에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없잖아요.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건을 내걸었어요. 외국에서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건을 내놓냐면 인도네시아의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해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네. 또 현지 부품을 써라. 그런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관세를 깎아주겠다. 그다음에 전기차 확산을 해서 부가세도 깎아주겠다. 이런 전략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25년 5월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CATL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인도네시아에는 에코프로 그룹도 들어가 있죠. 관련 기업이지만. 그다음에 기타 7개의 전기차 제조업체가 이미 그 거기다 이제 현지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갖다가 확산하는 이유는 대기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사용을 갖다가 확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국 중에는 의외로 화석연료보다는 수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전기차가 100%라고 한다면 굳이 화석연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겠죠. 수력 발전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네네. 기존의 전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전환을 통해서 화석연료 수입을 갖다가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질 전환에 있는 거예요. 다른 뭐 동남아 나라들의 대기질,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알겠지만은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대기질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네. 여행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가적 과제니까 그 중국처럼 전기차 전환을 통해서 대기질을 갖다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좋게, 청정하게 좀 바꿔보자. 뭐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수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자국 시장 내에서 이제 과익 생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의 수출은 어디로 집중되냐?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어젠가도 제가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전기차가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 뭐 강력한 뭐라고 할까요? 뭐 주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전기차는 분명히 수출이 늘었어요. 근데 어디가 늘었느냐? 이게 OECD 국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이게 23년 7월을 100으로 했을 때 선진국 OECD 국가로 수출이 늘어난 거는 5%에 불과해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늘어났냐? 저 회색 선이 있죠? 비OECD 국가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흥시장의 3배가 늘어난 겁니다. 3배가. 그러니까 그 수출액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비OECD 지역으로의 수출은 162억 달러가 들었고요. 반면에 OECD향 수출액은 27억 달러에 그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뭐 브라질, 멕시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뭐 러시아 같은 데로 이렇게 주로 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중국 전기차는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팔린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선진국,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말하는 선진국향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대폭 늘어난 게 아니라 신흥 시장을 집중 공략을 했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저가 전기차,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이 주로 그러니까 비OECD 국가에 폭발적으로 팔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래도 뭐 사용자 경험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면 네. 우리 쪽에 또 제가 수요가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동안 분석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시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선진국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수출액을 갖다가 대폭 늘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유율을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흥 시장에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형태의 저가 전기차, 합리적인 가성비를 갖춘 저가 전기차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쏟아내면서 지금 중국이 포진하고 있는 신흥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 쪽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른 이유가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서라고 네네네.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전기차 전환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확실히 줄어드는 게 데이터로 나왔는지 예,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전기차가 물론 이거는 이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4%가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할 거라고 봐요. 이건 왜 그럴까요? 브라질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보다도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기는 일단 화석연료를 안 쓰니까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 비중만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확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예. 영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영국도 한 80% 정도 되고요. 베트남도 한 6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가 이제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도 한 48%. 네. 왜 그러냐? 인도네시아라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고 그쵸, 하더라도 그쵸. 기존의 발전을 갖다가 화석연료로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많이 감소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한 50% 정도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싱크탱크는요. 네. 유럽과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기차 캐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엠버 보고서를 보게 된다라고 하게 네, 네. 되면은 저 나머지 지역에서의 어떤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미 더 이상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전기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가트너 그룹 같은 데서는 올해 한 30%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어떻게 캐즘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주도하는 건 신흥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네, 우리가 네, 우리는 계속해서 뭐 유럽, 북미만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 신흥시장에서의 폭발적인 확산세가 더 크다. 그러니까 신흥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그중에 전기차 시장이 어떤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성장세는 뭐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느냐? 정책적인 지원들,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구축도 네. 필연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보고서는 의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그 현대차에 대한 제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신시장 확산세가 무섭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러시아에서 현대차가 2016년에 솔라리스 1등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 토종 브랜드를 제치고서.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올해의 차라고 선정이 됐고 지금도 러시아 국민들은 솔라리스를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네. 그게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당시 근데 1,500만 원 정도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성비 좋은 차를 갖다가 신흥시장에서 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싹쓸이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입지를 갖다가 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급차 위주, 가령 뭐 그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차종도 물론 있겠지만 신흥시장도 거기에 걸맞는 어떤 차종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래서 그 전기차의 어떤 스펙트럼을 갖다가 좀 늘리는, 넓히는 이런 어떤 전략도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미국, 유럽, 중국만 보다가 신흥시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다시금 일깨워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예. 신흥시장에서 전기차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날 시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며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최고치 랠리에 투자자 예탁금이 90조 원을 최초로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코스피 전망 밴드를 높이는 등 증시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금 유입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 지난 금요일 미국장의 훈풍을 이어받으며 오늘 반도체주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반도체를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발언 속에 특히나 샌디스크 그리고 인텔이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훈풍을 이어받으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도 지난 뉴욕 증시의 훈풍 이어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미국 원전 3사와 함께 원전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9만 원 선을 넘으면서 이 원전 관련주에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처럼 반도체주 그리고 원전주가 오늘 강한 햇살을 받다 보니 오늘 전선주도 덩달아 부각이 되면서 전선주도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개청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주항공주가 또다시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당국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2세대
위성 7,500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에 운기를 퍼뜨리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점은 이 방산주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동시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되면서 그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개입을 시사하면서 오늘 국내에서는 방산주가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번영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건 계획에 투입될 자금이 10년에 걸쳐서 1,2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현대글로비스 장중에 19%대 급등을 보이며 강한 햇살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그 프리미엄을 현대글로비스가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21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LS증권의 리포트 소화하면서 주가 강한 햇살 받는데요. 오늘 LS증권에서 북미 매출도 견조하고 그리고 인수합병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무려 29%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한 햇살 받습니다. 미국의 자회사에서 이 담관함 이상에서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구두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HLB를 포함한 그룹주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스페이스X의 핵심 소재를 공급한다. 이러한 보도 속에서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에 부품을 수주한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맑음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기업이 DS 단석입니다. 미국의 원자로 개발 기업인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와 초소형 원자로인 MMR 계약을 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DS 단석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섹터별로 봤을 때 로봇, 원전, 2차 전지, 풍력 관련주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4,650선 넘어서려는 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굉장히 바쁘잖아요. 잘 챙겨서 내일도 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